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 제약회사의 성공이 미국 최대 자선재단의 순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죠. 오랜 기간 1위를 지켜온 빌 게이츠 재단을 제치고 일라일 릴리 가문의 릴리 인다우먼트가 정상에 올라섰어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블룸버그 기사를 바탕으로 이 놀라운 변화 뒤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릴리 인다우먼트라는 재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궁금합니다. 이게 단순히 순위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배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죠. 2024년 말 기준으로 릴리 인다우먼트 자산이 무려 799억 달러, 그리고 게이츠 재단이 772억 달러라고 하니까요. 네, 차이가 꽤 나죠. 와, 정말 엄청난 역전인데 이 극적인 성장의 원동력 역시 그 약들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핵심 동력은 바로 모회사 일라일 릴리의 주가 폭등이에요. 아하. 특히 2022년에 승인된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2023년에 나온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이 약들이 뭐랄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요. 그렇죠.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네. 그래서 2022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딱 2년 만에 일라일 릴리 주가가 2배로 뛰었어요. 와, 2배나요? 네. 그리고 이게 재단 자산 급증으로 직결된 거죠. 잠깐만요. 직결되었다는 건 설마 재단 자산 대부분이 그냥 일라이 릴리 주식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일리 인다우먼트의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아, 재단 자산의 90% 이상이 여전히 일라일 릴리, 이 단일 종목 주식입니다. 90% 이상이요? 와, 이건 좀 일반적인 재단 운영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보통은 분산 투자를 하죠. 네, 그렇죠. 위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집중 위험을 엄청나게 안고 있는 구조죠. 그렇군요. 만약에 일라일 릴리 주가에 문제가 생긴다면 재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어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실제로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게이츠 재단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비중이 2023년 기준으로 한 19% 정도였어요. 아, 19%대 90% 이상이면 정말 큰 차이네요. 네, 엄청난 차이죠. 릴리 인다우먼트가 이렇게 한 종목에 의존하는 건 뭐랄까 1937년 설립 당시 릴리 가문이 기부한 주식을 기반으로 시작됐고 그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은 역사적 배경도 있고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군요. 또 아마 회사에 대한 깊은 신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이를 통해서 재단 자체보다는 지원 대상에 좀 더 관심이 가도록 비교적 조용히 활동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주로 인디애나 지역사회의 종교, 교육,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인디애나주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렇군요. 조용하지만 영향력은 이제 정말 막강해졌겠네요. 자산이 그렇게 늘었으니까 기부 규모도 상당히 커졌겠어요. 네, 당연히 기부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4년에 기부한 금액이 23억 달러인데요. 23억 달러요? 네, 이게 2020년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와, 3배나. 그리고 법적 규정에 따라서요, 2025년에는 약 36억 달러를 기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6억 달러. 액수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그럼 주로 어디에 기부하나요? 여전히 인디애나 중심인가요? 네, 기부 활동도 여전히 인디애나 지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도시나 농촌 교회 지원에 9,500만 달러 이상, 네. 또 인디애나 대학의 생명과학 연구소 설립하는데 1억 3,800만 달러, 그리고 인디애나 전역의 청소년 캠프 개발에는 최대 1억 6,600만 달러. 아, 지역사회에 정말 깊숙이 관여하는군요.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흑인 대학 지원에도 2,5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이 재단은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장기적인 관점? 네. 그리고 자산이 이렇게 급증했는데도 마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투자나 운영 방식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흥미롭네요. 인디애나 중심이라는 점도 그렇고 보수적인 운영 방식도 그렇고요. 그럼 게이츠 재단이나 앞으로 생길 버핏 재단과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를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아마 영속성 추구에 있는 것 같아요. 영속성이요. 네. 게이츠 재단이나 버핏 재단은 설립자 사후 일정 기간 안에 모든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활동을 종료하는 걸 목표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릴리 인다우먼트는 영구적으로 존속하면서 활동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 계속 이어진다는 거군요. 장단점이 있겠네요. 혹시 비슷한 사례가 또 있나요? 특정 회사 성공으로 재단 자산이 급증한 경우요? 아,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비만 치료제 오젬픽 성공으로 유사하게 자산이 크게 늘었죠. 아하, 거기도 제약회사군요. 네. 다만 릴리 인다우먼트처럼 자산의 90% 이상이 단일 주식에 이렇게 극도로 집중된 구조는 미국 내 다른 대형 재단들과 비교했을 때고 정말 이례적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변수도 있을까요? 향후에 혹시 이런 대규모 재단에 대한 세금 인상 논의 같은 외부적인 변수가 생긴다면 활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네요. 정리해보면 특정 제약회사의 혁신적인 신약 성공이 한 가문재단을 미국 최대 규모로 만들었고 그 배경에는 90%가 넘는 단일 주식 보유라는 독특한 자산 구조와 지역 중심의 조용한 기부 철학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이거 같아요. 한 기업에 그것도 특정 제품, 특히 최근 주목받는 비만 치료제의 성공이 이렇게 거대한 자선 자본의 흐름을 만들고 또 그 막대한 자금이 특정 지역과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 그렇죠. 이것이 과연 앞으로 자선 활동의 지용도나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쩌면 우리가 자선과 부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좀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